자, 어제 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수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순열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어제 하다 보니까 잠깐 제가 어제 또 마음도 급하고 해가지고 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이 문제 풀다가 함수의 개수 세는 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학 하에서 배워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갈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학 하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보시면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를 배우는데, 그 함수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1학년 2학기 때 수업할 때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게 당연히 고등수학 상에서 배워왔던 모든 다항식과 방정식이 뭐 항등식 뭐 실수체계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함수를 하기 위함인데, 고등수학 하에서 그렇다면 왜 함수라는 걸 따로 배우고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배워왔던 뭐 2차 함수나 여러 가지 등, 그죠?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것들이 아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까지 배우게 되는데, 왜 한 번 더 함수를 더 배우느냐? 이제 대응의 관계에서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1학년 때 수업했던 내용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함수는 대응의 관계와 그죠? 그래프의 관계를 함께 병행해서 이해를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일반적으로 x 집합을 우리가 정의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로축인 x축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y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y 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러한 대응 관계가 특정한 함수 fx, f함수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을 때, 물론 이제 어떠한 대응을 갖느냐에 따라 다 종류가 다른 함수 fx가 만들어지겠지만, 어떠한 대응을 시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이 함수의 이 개수,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에서는 정의역을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쏘고 받고 해서 쏘는 놈이라고 받아들이면 셀 때 좀 받아들이기가 편하다고 했어요. 자, 공역을 이제 화살표를 이제 받을 놈이에요. 아직 받지는 않았죠. 이라고 놓고 보셨을 때, 약속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은요. 자, 쏘는 놈 너는 반드시 한 개를 쏜다. 이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선에 받을 놈은요, 안 받아도 되고 100개를 다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대응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 상수함수라는 것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하나씩 화살표를 쏘는 이런 대응에서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이제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자, 얘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적인 의미로 보신다면 되게 쉬워요. 얘는. 자, 말 그대로요. x의 좌표가 a, b, c, d여도요. 각각 x 이퀄 a와 b, c 그리고 d에서의 함수 값이 모두 1 되겠고 1 되겠고 1 되겠고 1 되겠다 이 얘기인데요. 자, 정의역의 x의 구간을 이렇게 4개의 실수만 이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도 역시 다 1로 대응된다라고 친다면, 아마 그래프적인 내용은 이렇게 y 이퀄 1, 즉 x의 값에 관계없이 y는 1만 모아놓은 이런 점들의 자취,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자, 근데 우리 지금 개수 세는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상수함수의 개수는, 자, 상수함수의 개수는 얼만큼 공역의 원소의, 자, 개수만큼 생기겠다. 그러니까 4개니까 1로 몰릴 거야, 2로 몰릴 거야, 3으로 몰릴 거야, 4로 몰릴 거야, 이렇게 4가지 이 경우가 생긴다라는 점, 가장 쉬운 내용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1대1 대응 함수예요. 자,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1대1 대응 함수는 정말 할 얘기가 많죠. 일단 정의부터 보시면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이것이 이 1대1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은 서로 같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선행되어야 되죠. 일단은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말뜻 자체가 하나씩 대응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화살을 쏘고 받고에 관한 문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순간 너는 1대1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예컨대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대응으로서 이렇게 대응되거나 이렇게 대응되거나 이렇게 대응되거나 이렇게 대응돼. 그죠? 하나씩 다 대응이 되죠. 이러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 얘기 되게 많은 함수인데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 함수는 이 상태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그래프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자, 단조 증가와 혹은 단조 감소해야 된다. 우리가 미적분하면서도 몇 번 얘기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조 증가의 관용적인 표현은 이미 실수 x1과 x2가 다음과 같을 때 자, x1에서의 함수값과 x2에서의 함수값이 다음 같은 관계여야 되고요. 단조 감소는 x1과 x2의 이러한 대소관계에서 각각에서의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보실 때 자, 이렇게 역전되는 이러한 표현을 이제 우리는 단조 증가 그리고 단조 감소의 아주 관용적인 함수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 표현을 보면 너 단조 증가, 그래프는 그냥 단조계 증가해. 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이 내용이 x1 이꼴 x2가 서로 다를 때 자, 당연히 x1에서의 함수값과 자, x2에서의 함수값이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겠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자, 이래버리면요. 자, 임의 실수 x 이꼴 a 그리고 임의 실수 x 이꼴 b 그리고 임의 실수 x 이꼴 c에서 하나의 함수값 뭐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이라는 값을 갖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적인 의미 해석이고요. 이것을 그대로 대응적인 관계로 옮겨보시면 a에서의 함수값도 1. 자, b에서의 함수값도 1. 자, 벌써 1대1 대응이 아니죠? 자, 이런 형태의 대응이 만들어져요. 그럼 남은 d가 어딜 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1대1 대응이 만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컨대 단조롭게 증가하는 뭐 비율은 관계없어요.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를 y는 fx라고 놓고 보셨을 때 관용적인 표현 먼저 확인해 보신다면 자, 어때요? 임의 실수 x1이 여기 있다. x2가 x1보다 더 큰 값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함수값인 fx1보다 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x1보다 큰 지점에서 생기는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네가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클 거야. 그죠? 계속적으로 클 거야. 이 내용 자체가, 이 관용적인 표현 자체가 단조롭게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모든 실수 x의 값 하나에서 y의 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뭐 혹은 단조롭게 감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만 이제 1대1이면 1대1 이미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1대1이미 만족되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공역 이꼴 치역이 만족되어야지만 이제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대응 관계로 좀 옮겨보시면요. 그 대응의 순서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조금 이제 다음에서 물론 다루게 되겠지만 이렇게 1대1 함수와는 좀 다른 것이 물론 대응 관계가 하나씩 대응돼.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1대1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역이 이만큼이고 치역은 3을 제외한 이렇게까지가 이 치역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함수의 값을 갖는 y값들의 모임이 치역이니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공역 이꼴 치역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1대1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특징적인 내용은 어차피 공유를 할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1대1 대응 함수라는 것은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상태에서 이 전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하나씩 1대1임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대응 관계까지를 보실 때 공역 이꼴 치역임을 만족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제 우리는 1대1 대응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개수를 어떻게 세는 거야? 이렇게 대응되는 1대1 대응 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너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이렇게 대응되는 것도 1대1 대응 맞잖아. 1대1이면서 공력 이꼴 치역이니까 너 하나 이런 식으로 다 세서 모든 대응을 그려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론 먼저 쓰시면요. 자, 이런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자, 공력의 원소의 개수를 자, 일렬로 배열하는 이런 경우만큼 1대1 대응 함수는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역 x를 자리를 잡아놓고 a, b, c, d 자, 대응되는 y 값들을 1, 2, 3, 4 이렇게 대응시킨다면 a는 1로, b는 2로, c는 3으로, d는 4로 대응되는 이러한 관계를 의미할 텐데 자, 이번엔 1, 2, 3, 4가 아니라 1, 2, 4, 3 이렇게 대응시키겠다 이런 얘기는요. 그죠? 똑같이 A, B, C, D 자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A는 1로, B는 2로, 그 다음에 C는 4죠. D는 3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방금 전에 대응 관계와 다른 종류의 대응이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역 원소 4개를 자리를 잡아놓으신 뒤 대응되는 공력 4개, 즉 화살표 받을 놈 4개의 자리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서로 다른 종류의 대응, 그죠? 만들어진다.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공력의 원소의 개수만 그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그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1대1 함수인데요. 당연히 지금 모든 내용이 공유되는데 공력의 원소가 하나 더 많을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력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3개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화살표 쏘는 놈은 반드시 1개씩을 쏴야 되는데 대응될 수 있는 y값이 3개면 어쨌든 이 셋 중에 한 놈 이상은 2개를 그죠? 한 놈은 2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대1에 어긋나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 이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특징을 공유하고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에 포함이 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죠. 당연히 공력의 원소의 개수는 정역, 화살표 쏘는 놈보다 많거나 같아도 뭐 관계는 없을 거고요. 역시 그래프적인 의미 다 똑같습니다. 단조롭게 증가하는데 공력이 이꼴 치역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력이 조금 더 남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응 관계에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개수 세는 방법은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대응 관계를 1대1로 맞춰보는 그 대응 관계 자체의 그림을 다 나열해서 그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공력의 원소의 개수에서 자,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순서 생각해서 선택하는 경우만큼 개수가 생긴다 이렇게까지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느낌이 X 정역이 A, B, C, D 자, 근데 하나씩 대응시킬 거니까 1대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화살표 쏘는 놈은 4개고 받을 놈은 5개인데 하나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복 안 되는 거죠. 중복되겠다는 얘기는 이미 1대1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고요. 그럼 어쨌든 화살표를 쏘는 놈이 4개, 받을 놈 5개, 그 중에 4개 실제로 화살표를 받을 놈을 일단 선택해야겠지. 그죠? 이해하셨어요? 예컨대 근데 1, 2, 3, 4로 선택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1, 2, 3, 4 똑같이 1, 2, 3, 4 받을 놈 4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1, 2, 3, 4를 줄을 세우겠다. 자, 이런 대응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이 1, 2, 3, 4를 선택했지만 4, 3, 2, 1 이렇게 역순으로 배치한다면 역순으로 꼽아버린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A는 4로 대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1로 대응되는 이 경우와 분명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대응이 또 방금 전과 다른 대응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화살표 받을 놈이죠. 공력의 원소 5개에서 실제로 화살표를 받게 될 4개의 놈을 선택할 건데 순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자. 이렇게까지 보시는 게 이제 1대1 함수 개수 세는 방법이에요. 수학화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아니고 우리 어저께 마지막쯤에 했었던 문제랑 그죠? 연관되는 문제인데 1대1 대응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수함수의 개수도 아니고 그런데 상수함수도 포함하면서 그걸 다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그냥 x에서 y로 가는 어떤 종류도 관계없으니 함수가 되는 모든 경우를 세시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것도 어쨌든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대응도 그죠? 자,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역시 이걸 다 세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화살표를 쏘고 받고, 자, 화살 쏘는 놈이 4개니까 실제로 화살 4개 날아오는 겁니다. 화살표를 받을 놈이 3개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예컨대 나는 이 화살표 받을 놈 중에서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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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고를 선택해볼래. 그죠? 늘 여기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 세는 것은요, 공역, 화살표를 받을 놈에서 정역, 화살표 진짜 날아오는 그 개수를 문제 조건에 맞게끔 선택하는 문제예요. 중복이 되느냐, 아니면 순서를 이제 생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제반 조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공역, 화살표를 받을 놈에서 진짜로 날아오는 이 화살의 개수를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그래서 1, 1, 1, 1 이렇게 선택했다는 얘기는 A도 1로, B도 1로, C도 1로, D도 1로 가는 이런 상수함수, 함수 중 이런 상수함수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함수 되는 거잖아요. 자, 벌써 뭐가 허락되고 있습니까? 벌써 중복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 1, 2, 2 이렇게 뽑았어. 역시 1, 1, 2, 2 중복이 허락됐고요. 1, 1, 2, 2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러한 대응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똑같이 1, 2개, 2, 2개를 뽑을 때 1, 2, 1, 2 이렇게 뽑을래 라고 보신다면 A는 1로 하지만 B는 2로 가는 거죠. 자, C는 1로, 자, D도 2로 가는 이러한 대응, 방금 전에 있는 방금 전에 이야기됐었던 대응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대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므로 결과적으로는 자, 서로 다른 받을 놈 3개 중에서 화살표가 4개 날아오는 거니까 4개를 뽑을 거야. 실제로 받게 되는 4개의 화살표 받을 놈을 선택할 건데 중복이 되었고 순서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므로 중복 소멸로서 3파이 4, 즉 3의 4승, 81개다 이러한 함수의 개수를 세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조건이 뭐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인데요. 역시 결론을 좀 써보시면 이미 대소관계가 문제 자체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거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출발하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단조 증가의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시오 이건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조 증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개수 세는 대응의 관계에서 이런 대소 관계를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가 1이면 네가 2일 때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2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커야 돼. 즉, 그죠? 문제가 조금 제가 이걸 좀 잘못 썼는데 지금 여기 있는 대응 관계 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1, 2, 3, 4. 자, y가요. 5, 6, 7, 8, 9. 자, 근데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하고 싶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의 함수값이 6이라면 1보다는 2가 더 클 것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2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만족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조건 자체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바꿔서 네가 2라고 했을 때 네가 3이라고 한다면 3이 2보다 크니까요. 자,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3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야 돼. 자, 2에서의 함수값이 8이었으니까 3에서의 함수값이 8 또는 8보다 작은 너희들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큰 놈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꿔서 네가 4일 때 아니죠. 네가 3일 때 네가 4가 된다면 자, 3에서의 함수값보다는 4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야 돼. 3에서의 함수값보다 그런데 더 큰 값으로 대응될 게 없네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 바꿔서 이제 맞춰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세고 앉아 있을 거냐 이거죠. 자, 화살표 쏘는 놈이 4개입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에서 이런 경우, 그죠? 이러한 대응은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2보다는 3이 큰데 그렇다면 3에서의 함수값은 방금 전에 있었던 2에서의 함수값보다 커야 돼요. 같아서도 안 되는 거죠. 언제 다 세고 앉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어쨌든 화살표를 쏘는 놈이 몇 개? 4개입니다. 그죠? 받을 놈은 몇 개? 5개죠. 늘 화살표를 받을 놈에서 진짜로 날아오는 화살의 개수를 선택하는 문제로 접근하시면 쉽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일단 중복은 돼야 안 돼요? 방금도 해봤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었죠. 자, 일단 중복은 아니니까 그럼 순서를 생각해 말어.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정역 1, 2, 3, 4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어차피 1대 1이라는 말도 내포가 되어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잖아요.
1대1이라는 말, 중복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화살표 쏘는 게 4개니까 받을 놈은 5개였지만 진짜로 화살표를 받게 되는 놈 4놈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5, 7, 8, 9. 그럼 5, 7, 8, 9 이렇게 줄 세우는 이 경우 말고요. 7, 5, 8, 9 이렇게 줄 세우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같이 7, 5, 8, 9 똑같이 5, 7, 8, 9 4개를 선택했지만 7, 5, 8, 9를 그죠? 이렇게 줄 세우겠다는 얘기는 1은 7로 자 2가 5로 대응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제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이런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화살표를 받을 5개의 놈들 중에서 진짜로 화살 4개 날아오니까 4개만 선택할 건데 순서 생각하지 않고 나 5, 7, 8, 9 이렇게 순서 생각하지 않고 선택만 딱 해버린다면 그 선택된 한 가지가 그죠? 이 5개의 숫자에서 4개를 이 순서 생각하지 않고 선택된 그 한 가지가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 자체가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리고 기타 다른 경로 찾기 정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순열을 좀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자, 교재로 보시면 26페이지부터 잘 나와 있죠? 잠깐 스페이스바를 역시 누르시고요.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개념 정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보기 6번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보기 6번 정도까지는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이거예요. 결론만 좀 먼저 쓰면요. 자, A 똑같이 생긴 A예요. 똑같이 생긴 원소 A가 N개, P개, B 똑같이 생긴 B가 Q개, 자 C, B 이렇게까지 서로 다른 C, D 뭐 하나씩 해서 이 총 개수가 R개라고 보실 때 다음과 같이 똑같이 생긴 A가 P개, B가 Q개, 그리고 CD까지 전체의 개수는 R개일 때 이 전체의 개수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기본적으로 R팩토리얼이죠. R개의 원소를 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R개의 원소가 모두 일렬로 배열되는 R팩토리얼 중에 이 A, P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어차피 바꿔도 똑같은 배열이니까요.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자 의미 없는 배열 P팩토리얼 상수에서 없애주실 거고요. 역시 그 안에서 똑같이 생긴 Q개의 B가 일렬로 배열된다? 하나의 경우로 귀결되는 거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자, 역시 Q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는 상쇄시켜서 없애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B 물론 네가 A1, A2, B 이랬으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원소였으니까 아마 3팩토리얼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때 그 중에는 A2, A1, B 사전식으로 나열을 해보셔도요. 자, B 아니죠. A1, B, A2 자, A2, B, A1 자, B, A1, A2 자, B, A2, A1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A1, A2, B가 아니라 똑같이 생긴 AA라고 한다면 얘네 2개가 배열되는 이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로 귀결되고요. 똑같이 얘네 2개가 이 자리 바뀌는 A1, 2냐, A2, 1이냐 이 2가지 경우도 어차피 한 가지로 귀결되고요. 역시 A1, A2 자리 바뀌는 이 2가지 경우가 한 가지의 경우로 귀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3개의 원소가 일렬로 배열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 똑같이 생긴 너네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는 한 가지 취급될 거야. 그죠? 약분해서 상수해서 없애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편하죠. 자, 문제는 쉬워지죠. 자, 개념 익힘 1번 문제입니다. 노트북 2번 문제로 갈게요. 노트북을 배열할 때 NET를 이웃해서 자, NET는 묶으란 얘기죠. NET 너희는 이웃해야 되니까 항상 붙어 다녀야 돼. 남은 원소 뭐예요? O가 3개, B 하나, K 1개. 자,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해요? 이웃해야 되는 원소를 한 묶음 취급해서 하나의 원소 취급.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
자, 하지만 그 안에서 5 똑같이 생긴 3개 너네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의미를 못 가져요. 한 가지의 경우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5, B, 묶음. 그 다음에 얼마죠? 5, K도 지금 이 경우의 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해야 되는 이 묶음 안에서 NET. 하지만 남은 재반 상황이 똑같을 때 이 묶음 안에서 ENT. 이웃하는 조건 자체는 위배되지 않지만 이 안에서 이웃한 원소들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는 분명 다른 경우로 취급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묶음 안에서 이웃해야 되는 원소 3개가 자,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도 같이 대응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위에 있는 것도 똑같으니까요.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죠?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30페이지 여백에다가 조금 쓰실까요? 아주 유명한 문제죠. 여백에다가 조금 따로 적으세요. 이 문제는요. 챌린지. 총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CHALL은 자, 순서를 지키면서 배열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 어떤 느낌이냐면 CHALL이 이웃하는 게 아니라 CHALL 수는 지키고 싶다는 얘기예요. 배열될 때. 즉 남은 문자 ENG가 어떻게 배열되어도 CHALL 순서는 지키고 싶다는 거지 C와 H가 즉 C보다 H가 왼쪽에 가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는 배열 안 되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역시 어쨌든 너는 그냥 똑같은 X 취급을 해버리시고요. 총 X 5개, E 2개, NG 총 9개의 원소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생각하시면 쉽죠. 어쨌든 똑같은 문자 취급을 해버린 X가 5개, E가 2개, NG 총 9개의 원소가 일렬로 배열될 때 똑같이 생긴 X 취급된 5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의미 없으니까 상수에서 없앨 것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이 2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도 없앨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경우의 수 안에는 얘네들을 배열할 때 아마 XX, EN, G, XX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왜 똑같이 X 취급했냐면 X 취급한 이 X가 더 필요하네요. 그죠? X 취급한 이 X라는 문자에 그대로 그죠? 그냥 한 가지의 경우 자체로 CH, A, LL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순서를. 자, 이 문제도 한번 좀 착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도 뭐 어렵지 않죠? 0 1개, 1 3개, 2 2개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저께 막 5개, 4개인데 막 5개 배열하고 제가 그죠?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죠. 자, 6개를 배열할 거거든요. 6자리 정수.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0 1개, 1 3개, 2 2개. 자, 짝수의 개수 구하고 싶습니다. 역시 케이스 나누셔야죠. 자,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맨 끝자리 네가 0으로 끝나 짝수 됩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는 6개의 숫자를 배열할 때 1은 끝에 오시면 안 되죠. 2가 들어와 이 두 가지 경우가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어쨌든 이 6개의 숫자를 배열해서 만드는 10만 단위, 즉 6자리의 정수 중 짝수가 되는 경우고요. 케이스를 이미 나눴다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케이스 자체가, 카테고리 자체가 다르니까요. 합사건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이래버리면 어쨌든 0을 갖다 썼기 때문에 1, 3개, 2, 2개가 앞전에서 어떻게 배열되어도 그냥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짝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총 5개의 원소 일렬로 배열되는 5팩토리얼이고요. 자, 똑같이 생긴 1, 3개, 2, 2개가 이 배열되는 경우는 상수에서 없애야겠지. 자, 그런데 사실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맨 앞자리에 0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얘를 다시 한번 두 가지 케이스로 더 나눠보시면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건 알겠어. 자, 그런데
맨 앞자리가 0이 될 수 없으니 1이 되는 경우 1로 시작하는 10만 단위. 자, 두 번째는 2로 시작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합산건이 아닐까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이래버리면 이제 2 한 개, 1 한 개를 썼으므로 0, 1, 1, 2를 가지고 배열하는 4팩토리얼. 하지만 1, 두 개가 똑같죠? 2팩토리얼로 나누는 이런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는 이 두 개를 갖다 썼으므로 0, 1, 1, 1이 어떻게 이 가운데 4개에서 배열된다 하더라도 조건 만족하는 정수의 배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4팩토리얼 4개 줄 세울 것이고요. 똑같이 생긴 1, 3개가 배열되는 경우는 상수에서 역시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같은 형태의 문제에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어느 지역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자, 총 6곳의 장소마다 한 개씩 현수막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두 종류의 현수막 A, B. 자, 그 중에 하나만 설치를 할 것인데 A, B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이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싶다 이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는 이렇게 써있지만 어차피 A, B 똑같이 A, B이지만 A, B 다른 배열이라는 얘기예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일렬 배열로 놓자고요. 6개의 장소가 아니 무슨 시간과 공간의 방도 아니고 장소 6개가 다 같은 장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각 장소에는 A 현수막 또는 B 현수막을 설치를 할 거예요. 하나만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총 6개의 자리에서 A, B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이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를 나누셔야죠. 자, 당연히 케이스 1번 A 현수막, B 현수막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A 2개, B 2개를 가지고 이 6개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이해하셨죠? 그런데 지금 문제 보시니까 6개의 장소에 각 장소마다 한 개씩 현수막을 설치하네요. 그럼 이런 건 안 되고요. A, B의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이니까 뭐 A 하나, B 5개 이런 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6개는 다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A와 B의 개수가 각각 2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럼 케이스 나누는 건 어렵지 않네요. 자, A를 2개 설치하고요. B를 4개를 설치해요. 자, 그러니까 6개의 장소에 A 2개, B 4개를 배열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6개의 원소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6팩토리얼 근데 똑같은 원소 B 4개, A 2개니까 이렇게 상쇄하시고요. 그럼 문제는 쉬워지네요. A 3개, B 3개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눈 거겠네요. A 4개, B 2개 너랑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합성건으로 그냥 세시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가 않죠, 뭐. 자,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아이고. 자, 다음 문제죠, 또. 자, 세 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에는 뚜껑이 달려 있고요. 그 안에 각각 음료가 들어 있는데.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료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때 새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서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뭔 개소리야? 서로 다른 음료를 마시는, 그죠?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죠? 뚜껑에 달려있는데. 이 얘기 뭐예요? 세 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서 다른 음료를 마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문제 설계가 좀 별로네요. 이 문제는. 그죠? 말뜻 자체가. 뚜껑을 여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문제 설계가 좀 그렇다, 말 자체가.
A 뚜껑, B 뚜껑, C 뚜껑이 다 닫혀있는데 A 뚜껑 따고 B 뚜껑 따고 C 뚜껑 따고 A를 마시고 B를 마시고 C를 마셔. 이게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고 A 뚜껑 따고 마시고 B 뚜껑 따고 마시고 C 뚜껑 따고 마시고 또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A 따고 B 따고 C를 따서 C 마시고 B 마시고 A 마시는 것도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A 뚜껑 따고 B 뚜껑 따고 B 마시고 A 마시고 C 뚜껑 따고 C 마시고 이런 것도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C를 마시고 C 뚜껑을 딴다. 이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미 자체가 그런 거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음료수 A, B, C에서 뚜껑 하니까 되게 느낌이 뚜껑을 오픈한다. 오픈하는 행위 자체를 자, 스몰 A1, B1, C1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자, 드링크 마시는 행위를 똑똑해. 그래서 드링크 마시는 행위를 A2, B2, C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1, B1, C1, A2, B2, C2 이렇게 줄 서야겠다는 얘기는 A 뚜껑 따고 B 뚜껑 따고 C 뚜껑 따고 A 마시고 B 마시고 C 마시고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A2, A1 이래 버리시면 A 마시고 뚜껑을 따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맞겠지? 이걸로 이제 일렬로 배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원소가 다 다르잖아요. 6팩토리얼이에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A1이랑 A2를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챌린지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CHALL 순서를 지키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A1, A2에 줄 세우는 얘네 두 개가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되어도 관계가 없는데 얘네 두 개가 자리 바뀌는 경우는 이 문제에서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A2가 먼저 마시고 뚜껑 따고 이건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똑같은 원소 취급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너도 똑같은 원소를 취급하셔야죠. 너네 두 개의 위치가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마시고 뚜껑을 딴다 이건 안 되니까. 너가 ZZ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생긴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일렬로 배열할 때 2팩, 2팩, 2팩으로 나누셔야죠. 얘네 두 개가 줄 서는 경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X, X, Y, Z, Z, Y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너는 A1, A2로 고정되겠다 이 얘기예요. 뚜껑을 따야 마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너는 B1, B2가 되는 거죠. 자, C1, C2 이렇게까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어요? 그죠? 문제 설계가 좀 그래요. 그죠? 다른 예도 얼마든지 많은데. 자, 이제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요. 이게 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 나오느냐?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물론 이걸 안 배워도 우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최단 경로 세는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방법이 짱입니다. 그게 짱이에요. 길잡이점 뒤에서 나오는 길잡이점을 어줍지 않게 찾으려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경로는 한 개, 일로 가는 경로는 한 개니까 열로 가는 경로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또는 두 개. 일로 가는 거 한 개, 그럼 열로 가는 경로는 너 두 개에서 너 한 개, 더한 세 개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이게 짱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는 이것보다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세는 게 낫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만큼만 좀 오려보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한번 세보시오. 어쨌든 가로열을 각각 A라고 한번 취급을 해보시고요. 자, 세로열을 B라고 취급해보시면 결과적으로 A 두 개, B 한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이 경로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A, A, B, A, B, A, B, A, A.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A, A, B, A 가고 A 가고 B 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A, B, A, A 가고 B 가고 A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B, A, A, B 가고 A 가고 A 가겠다 이 얘기라고요. 그죠? 그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해봐. 한 개, 한 개, 두 개, 한 개, 세 개, 한 개, 네 개. 이거보다 지금 같은 문제는 가로의 경로를 A 취급하고 세로의 경로를 B 취급하면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A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B 다섯 개를 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만큼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나와. 9팩토리얼을 똑같이 생긴 4개.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5개로 상수해서 없애야지. 자, 이런 느낌이죠. 줄 세우는 경우 중에는요, A,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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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이렇게 줄 세우는 경우도 이 경우의 수에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A 가고 B 가고 A 가고 또 A 가고 B, B, B 가니까 B, B, B 가고 A 가고 B 가고 이게 또 하나의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개수로 센 게 이거란 얘기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선생님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길이 끊어져 있거나 중간에 호수가 파여 있는 문제는 그냥 중학교 때 방법대로 세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시고요. 어쨌든 이 노란색 영역까지 생각해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모든 경우의 수는 가로 열을 A 취급을 해보시고요. 자, 세로 열을 B 취급해 보신다면 어쨌든 여기 원래 없었던 길을 만들었을 때 어쨌든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는 총 9개의 원소의 개수를 자 5개로 4개로 줄 서는 경우로 상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자 여기 있었던 P 그리고 여기 있었던 Q를 거쳐서 가는 경로는 원래 없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빼야 된다는 얘기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 한 가지와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로 A에서 Q를 거쳐서 그럼 A에서 일단 Q를 가는 경로는 A 1개, B 3개로 줄 세우는 4팩토리얼 3팩으로 나눈 여기고요. 여기 거쳐서 여기 내년에 갈 거 아니니까 곱사건으로 생각하시고요. 역시 A 4개, B 1개 총 5개의 원소 4팩토리얼로 나눈 자, 요 경우를 제외하겠다. 이렇게까지 세자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짜증난다고요. 문제 자체가 중간에 길잡이점이라는 그러니까 길잡이점을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 이렇게 제시한 문제가 해설지마다 나와 있는데 저는 과감히 단언컨대 그 길잡이점 1번 찾는 것도 빡세고요. 2번 중간에 100% 실수합니다. 길잡이점 아무나 못 찾아요. 그거는 좀 유려한 해설지를 위해서 그냥 제시한 방법이고요. 저는 그냥 중학교 때 방법이 짱이에요. 길잡이점은 물론 진행 방향의 사선 방향에서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찍어서 그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의 이 케이스의 합을 구하시오 이 얘기인데 대단히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문제 해설지 보시면 이제 길잡이점 찾아서 가는 문제 해법은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문제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그냥 중학교 때 방법이 짱이라니까요. 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 1개, 1개 계속 1개니까요. 1개, 1개 너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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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잡으시고요. 여기까지 가는 경로 2개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3개죠. 요렇게까지 가는 경로 2개와 1개의 합. 그럼 3개까지, 1개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4개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요 부분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 4개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5개거든요. 자, 문제는 문제는 지금 여기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책 보시면 호수 밖에 있어요. 하는 경로가 될 수 있고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4가지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4가지 경우의 수로. 그래서 그냥 바로 직진해서 가는 경우는 4가지, 한 가지밖에 더 안 생기는 거라고요. 4가지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4개, 5개니까 총 9가지의 경우의 수로 올 수 있는데 이만큼은 파여있다고요. 여기 못 거치고요. 여기 9가지의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고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2가지의 경로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 이렇게 갈 거야 2가지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계속 한 가지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여태까지 왔었던 방법 2가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자, 여기도 2가지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11가지의 그죠? 경로의 수를 세시면 되는 건데 어디서 계산 잘못했니? 2가지 아이고 젠장 여기가 살아있네요. 점이 에이 책에 보시면 여기가 살아있네요. 그죠? 요거는 내 실수가 아니야. 그럼 이제
5가지 4가니까 여기가 9가지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4가지, 쭉 4가지, 여기도 쭉 4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래서 4구니까 여기는 총 13가지가 되고요. 자, 문제는 이거네요. 그럼 이제 여기로 도착하는 경우는 요렇게 와서 갈 거야, 요렇게 와서 갈 거야. 2가지에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4가지니까 2개와 4개 합 6가지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6하고 13인 19가지 이렇게 세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요. 길잡이점 어줍지 않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100% 실수 나옵니다. 이제 길잡이 이제 회전 길잡이 이제 길잡이란다. 경로회수에서 제일 까다로운 유형인데 이제 제한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거 여러분들 다 그냥 한 땀 한 땀 세보실 생각까지는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경우회수 순열조합에서도 역시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별로 다 쪼개서 그 경우를 그냥 하나하나 다 노가다 뛴다고 하죠.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확률과 통계에서 특히 경우회수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오히려 확률 계산이나 통계 계산은 노가다를 할 일이 없어요. 식이 딱 직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순열과 조합, 특히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경우를 케이스를 다 조건에 맞게끔 막 7, 8개의 케이스, 그러니까 마치 추론과 같은 문제죠. 적분 추론 같은 문제죠. 케이스, 그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의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게 추론이었다면 얘는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더해 나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더 까다롭다. 다 노가다에, 소위 말해서 너희들 말로 노가다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이 있는데 조건 만족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P랑 Q는 지나고 싶지 않아. 자, 두 번째 P랑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아니 뭔 소리야?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교차로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그죠? 좌회전은 할 수가 없어. 이 얘기가 뭔 얘기야? PQ를 지나지는 않아야 돼요. 그죠? 응? 환청이 들려. 전화 온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P와 Q를 지나지 않는다. 그죠? 어디 보죠.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교차로 P랑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가 없대. 이게 뭔 소리야? 2번 밑에 풀이 볼까요? A에서 B로 가는 경로에서 PQ에서 좌회전하는 경로를 빼면 된다. 그죠?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은데, 그죠? 말 뜻이. 그러니까 어쨌든 A에서 B로 갈 거예요, 그죠? A에서 B로 갈 건데 P랑 Q는 지나지 않겠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가요. P까지를 도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버리는 이 경로도 어쨌든 그죠? P랑 Q를 지난다 만다를 떠나서 A에서 B로 가는 이 최단 경로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P랑 Q는 지나지 않아야 된다며. P와 Q는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번 조건만 보시면 걔 중에 이렇게 가는 경로나 자 이렇게 가는 경로나 그죠? 이렇게 가는 경로나 이렇게 가는 경로 이런 것들만 따지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죠? 1번 그러니까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왜 이래? 1번과 2번의 문제가 독립이네요.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에이씨 어쩐지 그래야 말이 되지. 미쳤나봐. 쉽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회수에서 A, P, 그죠? B 가는 경로, 그죠? 그리고 A, Q, B 가는 경로를 빼면 돼요. A에서 P를 거쳐서 Q를 동시에 거쳐서 그러니까 A, P, Q, B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최단 경로에서.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이하셨죠? 뭔 얘기인지. 에이 뭐야 그럼 가로열 A, 세로열 B,
모든 경로의 수는 8팩, 총 8개니까요. 그죠? 똑같이 생긴 거 5팩, 3팩으로 나누시고요. 여기서 뺄 겁니다. A에서 P 가는 경로 A 1개, B 2개, 3팩, B 2개니까 2팩. 연달아서 P에서 B 가는 경로 총 5팩을 이건 쉽네요. 4팩으로 나누는 이런 경우와 자 A에서 Q 가는 경로 4팩, 3팩 나누셔야죠. A 3개, B 1개니까요. 자 4개, 4개, 그러니까 2개, 2개, 4개니까 4팩, 2팩, 2팩 이렇게까지 제외한다면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전체 경우에서 제외한다면 어쨌든 A에서 B 갈 때 P랑 Q는 지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2번 문제죠.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제 일단 P 입장에서 이렇게 직진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P 교차로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지는 못하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야. 좌회전인데 어차피 최단 경로는 최단 경로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니까 지금 이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은 안 되거든요. 좌회전 할 수가 없다. 그죠? 좌회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달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간 상태에서 좌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허락하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인지 했어요? 그죠? Q가 이렇게 왔어요.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신호대기 하고 있는 거야 Q에서. 근데 이렇게 간다. 여기 Q에 도착해서 이렇게 가는 게 Q의 입장에서 좌회전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게 허용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좌회전 해봤자 어차피 최단 경로는 아니니까 굳이 생각할 거 없고요. 이렇게 Q에 이렇게 도착.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간 상태에서 직진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회전해도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모든 경로에서 역시 빼야죠. 그죠? 어차피 A에서 P를 가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로를 빼버리란 얘기예요. 그 경우는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는 피해 이렇게 피해 입장에서 그냥 직진이니까 너무 허용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하셨죠? 그죠? 어쨌든 첫 번째는 A에서 P 아까도 얘기했지만 PQ의 위치상 A, P, Q, B 이렇게 가는 건 최단 경로가 될 수 없어요. A, P, B 이렇게 가는 경우에서 자 P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온 상태 그죠? 이렇게 온 상태 에서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겠다요. 그죠? 근데 지금 A에서 P를 갈 때 이렇게 가야지만 P의 입장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지. 이렇게 가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그죠? 직진하나 우회전하나 허용되거든요. 한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네요. 그죠? 이 경우는 제외하셔야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뭐겠어요? A에서 Q를 가고 그 다음 B를 가는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Q 직진인 상태에서 이제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좌회전하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직진하나 우회전하는 건 다 허용돼. 그러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모든 경우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가. 그지? 얘를 A라고 할게. 그럼 일단 이렇게 왔어.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한 가지에서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그죠? 이 세 가지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는 어쨌든 A에서 Q에서 B를 가는, 그죠?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모든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가는 한 가지 경우에서 좌회전 딱 해버리는 순간은 허용되지 않는데 좌회전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하나, 이렇게 가는 두 개, 이렇게 가는 세 가지의 경로는 그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제 조건에서 허용되지 않겠다. 그죠? 또 세 가지 뺄 거고요. 마찬가지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좌회전 해버리는 순간 또 세 가지 경우.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좌회전해서 그냥 가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문제에서 허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사건이죠. A에서 P를 가는 경로 얘는 끝까지 계산해보죠. 자, 3팩, 2팩이죠. 하나, 둘, 셋. A, B, B 놓고 봤을 때요. P에서 B 가는 거 5팩, 4팩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는 문제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에 의해서. 3, 5, 15, 14가지 경우고요. A에서 Q 가는 경로, A에서 Q가요. 4팩, 3팩. Q에서 B가요. 4팩, 2팩, 2팩. 어쨌든 너의 계산은 4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2 곱하기 4로 나누니까 4, 3, 12, 24. 24가지에서 아이고 씨. 발이 너무 길었어. 24가지에서 9가지를 제외해요. 그죠? 나와라. 뭐야 안 나와? 에잉. 그죠? 그래서 총 몇 가지? 15가지의 경우. 그죠? 합치면 이제 29가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뭔 얘기인지. 어쨌든 그럼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에서 지금 P와 Q에서 그죠? 직진과 우회전은 되지 않으므로 그죠? A에서 P 가는 경로의 수 어떻게 되죠? 8팩, 5팩, 3팩이죠? 그럼 8팩에서 5팩 날려버리면 8, 7, 6까지 남고요. 3팩 날리면 8, 7에 56. 8, 7에 56인가요? 이렇게까지고 그 다음에 56까지 해서 뭐야? 왜 답이 없어? 56까지 P에서 그죠? 에이 문제 잘못했어. 어쨌든 A에서 B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56가지였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한 가지 경우에서 이제 P에서 좌회전 해버리는 이 경우 있죠. 얘는 허용되지 않고요. 여기서 빼야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이 세 가지 경로에서 좌회전하는 경로, 그죠? 그죠? 세 가지. 아까 했던 9가지 그 경우만 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46가지 이렇게까지가 답입니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힘들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37페이지까지 보시면 마플 교과서 특강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오히려 더 시험 문제에 적합한, 그죠? 고난이도의 문제에 적합한. 그래서 마플 교과서 특강까지 다 푸시고요. 당연히 일단은 터프까지 다 푸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합 들어갈 텐데 조합 강의 올리기 전에 제가 이제 터프랑 이제 특강 파트 따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발췌해서 해설 강의는 이제 패드로 손글씨 강의로 따로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까지 텐션 유지하면서 공부 계속 이어나갑시다.